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 꼭 들어주세요. 우리나라가 3년 안에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어요. 농담이 아니에요. 지금 바로 준비 안 하시면 정말 큰일 날 수 있어요. 2022년 5월이었어요. 일론 머스크가 경고했어요.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사라지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때는 먼 미래 이야기 같았죠. 3년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요? 그 경고가 현실이 되고 있어요. 오늘은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하나하나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인구 문제부터 볼게요. 이게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협이에요. 인구 절벽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일할 사람이 줄어들고 물건 살 사람도 사라지고 있어요. 우리 몸으로 비유하면 피가 모자라서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거예요. 1997년 외환위기 때는 돈이 없어서 문제였어요. 지금은 사람이 없어서 나라가 흔들리고 있어요. 2026년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0.65명이에요.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충격적인 숫자죠. 일론 머스크가 경고했던 국가 붕괴의 시작점이 이미 우리 눈앞에 와 있어요. 김 대리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40대 직장인으로 경기도 중소기업에서 15년째 일하고 계세요. 예전에는 신입사원들이 줄을 섰어요. 이제는 공고를 올려도 이력서 한 장 없어요. 일할 사람이 없으니 공장 가동률이 계속 떨어져요. 사장님은 외국인 노동자라도 구하려고 뛰어다니지만 그것도 경쟁이 치열해서 쉽지 않아요. 김 대리님 월급은 제자리 걸음인데 식당 밥값은 1만 원을 훌쩍 넘은 지 오래됐어요. 이게 바로 인구 절벽이 만드는 첫 번째 비극이에요. 일할 사람이 없으니 물건값이 오르고 경제 활력은 바닥을 쳐요. 여러분, 집 근처 초등학교 한번 가보세요.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이 예전에 13도 안 된다면 그게 바로 경고등이에요. 인구가 줄어드는 건 단순한 통계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누려온 모든 경제 시스템이 멈춘다는 뜻이에요. 일할 청년이 없으면 기업은 생산을 멈추고 세금 낼 사람도 사라지고 결국 나라의 기둥이 흔들려요. 지금 우리는 유례없는 속도로 작아지는 나라에 살고 있어요. 시장에 손님이 없으니 가게들이 문을 닫고 도시가 생기를 잃어가요. 이런 흐름이 우리 지갑의 가치를 갉아먹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에요. 경제가 성장하려면 사람이 모이고 돈이 돌아야 하는데 지금은 정반대 상황이에요. 사람이 없으니 내수 시장이 얼어붙고 투자는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인구 절벽은 먼 미래 경고가 아니라 우리 삶을 파괴하는 현재 진행형 재난이에요. 이 재난은 소리 없이 다가와 우리의 노후와 자산 가치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과거에는 성장이 당연했지만 이제는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시대가 왔어요. 김 대리님이 겪는 일은 특별한 게 아니라 곧 우리 모두가 겪게 될 일이에요. 주변 식당이나 마트에서 일하는 분들이 점점 고령화되고 있죠. 젊은 활력이 사라진 자리를 정적과 불안함이 채우고 있어요. 정부는 출산을 장려하려고 많은 대책을 내놓지만 효과는 미미해요. 왜 그럴까요? 이미 결혼과 출산을 포기한 청년들에게 숫자로 된 혜택은 와닿지 않아요. 사회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이 흐름을 되돌리기 힘들어요. 인구가 줄면 부동산 시장부터 금융 시장까지 도미노처럼 무너져요. 우리는 이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고 각자 생존 방안을 찾아야 해요. 단순히 운이 좋기를 바라는 마음으로는 다가올 거대한 파도를 넘을 수 없어요. 인구 절벽이라는 첫 번째 징후는 우리에게 익숙한 모든 것을 버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시계 바늘은 멈추지 않고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면 단순히 머릿수만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회의 혈관인 돈의 흐름을 막고 화폐 가치를 흔들어요. 화폐 가치가 흔들린다는 건 우리가 평생 모은 돈이 종이 조각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화폐 가치를 결정하는 가장 큰 지표가 바로 환율이에요.
환율은 우리 경제의 체온 같아서 너무 높으면 병이 든 거예요. 2026년 현재 환율이 1380원대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우리 돈 원화의 힘이 그만큼 약해졌다는 뜻이에요. 1997년 외환위기 때를 기억하세요? 환율이 900원대에서 시작해 순식간에 2000원까지 폭등했어요. 그때 우리는 금 모으기 운동을 하며 버텼지만 이제는 상황이 전혀 달라요. 환율이 오르면 수입하는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이게 곧바로 우리 식탁 물가로 이어져요. 박 사장님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50대 자영업자로 20년간 치킨집을 성실하게 운영해 오신 분이에요. 작년까지만 해도 식용유 한 통에 3만 원이었는데 이제는 5만 원을 훌쩍 넘었어요. 밀가루가, 가스비, 전기료 안 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박 사장님은 눈물을 머금고 치킨 가격을 2만 원 넘게 올렸지만 손님들 발길은 뚝 끊겼어요. 한 달 내내 고생해도 남는 돈이 100만 원도 안 돼요. 이게 단순히 물가가 오른 걸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돈의 가치가 무서운 속도로 떨어지고 있는 증거예요. 여러분 통장에 1억 원이 있다고 해볼게요. 3년 뒤에는 그 가치가 5천만 원도 안 될 수 있어요. 화폐 가치 하락은 앉아서 재산을 빼앗기는 것과 같아요. 지금 당장 여러분 지갑에 있는 1만 원권 지폐를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예전에는 시장에 나가서 장바구니를 듬뿍 채울 수 있었던 소중한 돈이었어요. 이제는 마트에서 라면 몇 봉지와 달걀 한 판 사면 끝이에요. 이 신호를 무시하면 여러분의 노후 자금은 순식간에 녹아 없어져요. 수입 물가가 오르면 기업들 생산 비용이 늘어나고 이게 다시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면 서민들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려요. 월급은 쥐꼬리만큼 오르는데 물가는 토끼처럼 뛰어가니 살림살이가 나아질 리 없어요. 돈을 벌어도 번 것 같지 않은 기분 드시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쓰는 돈이 가치를 잃어가는 현상은 구멍난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과 같아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아도 물가 상승이라는 구멍으로 다 빠져나가요.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사람들은 실물 자산에 집착하게 돼요.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손해라는 생각에 너도 나도 투기판으로 뛰어들어요. 하지만 준비 없는 투자는 더 큰 재앙을 불러올 뿐이에요. 환율의 움직임은 단순히 전문가들 영역이 아니라 우리 집 장바구니와 직결된 문제예요. 세계 경제가 흔들릴 때마다 우리 원화는 가장 먼저 타격을 입어요.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우리가 누려던 소소한 행복들도 사라져요. 해외여행은 꿈도 꾸기 어려워지고 수입 가전제품 가격은 천정부지로 솟아올라요. 박 사장님처럼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고통받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라고 보기 힘들어요. 물가가 오르는 속도를 소득이 따라가지 못할 때 경제 시스템은 붕괴하기 시작해요. 우리는 지금 그 붕괴의 전조 증상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어요. 지금 당장 여러분 소비 습관을 점검하고 자산의 형태를 고민해야 해요. 현금만 고집하는 게 가장 위험한 투자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내 지갑 속 돈이 어제와 같은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매일 확인하세요. 화폐 가치 하락은 소리 없이 다가오는 무서운 도둑 같아요. 이 도둑은 우리의 노력과 시간을 야금야금 훔쳐가며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어요. 물가 폭등은 단순히 경제 지표 숫자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다가와 있어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사람들은 더 자극적이고 위험한 곳으로 눈을 돌려요.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빚을 내서 부동산을 사는 행위예요. 많은 분이 아파트는 절대 떨어지지 않는 불패의 자산이라고 굳게 믿고 계세요. 하지만 인구가 줄어드는데 아파트 가격이 영원히 유지될 수는 없어요. 부동산 폭락은 산사태 같아요. 처음에는 아주 작은 돌멩이 하나로 시작해서 결국 산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무서운 결과를 맞이하게 돼요. 2026년 현재 우리 주변 부동산 시장은 매우 차갑게 식어가고 있어요. 이 사장님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60대인 이 사장님은
5억짜리 아파트를 무리하게 사셨어요. 평생 모은 퇴직금에 대출 3억 원을 합쳐서 아파트를 샀어요. 당시 금리는 2%대로 낮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시중 대출 금리가 4%, 후반에서 5%까지 치솟았어요. 한 달에 은행 이자만 200만 원 가까이 나가는 가혹한 현실에 직면했어요. 이 사장님 연금은 월 250만 원인데 이자 내고 나면 생활비가 거의 없어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아파트 가격이 4억 원 아래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팔고 싶어도 사려는 사람이 없어서 거래 자체가 완전히 끊겨버렸어요. 대출금은 그대로인데 내 자산 가치만 깎여나가는 하우스푸어가 된 거예요. 일본이 겪었던 잃어버린 30년이 바로 이런 방식으로 시작됐다는 걸 기억해야 해요. 인구는 급격히 줄고 빈집은 늘어나는데 빚으로 쌓은 아파트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를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은 이제 버려야 할 때예요. 지금 여러분 자산 중에서 부동산 비중이 90%를 넘는다면 정말 위험해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거예요. 무리한 대출은 하락장에서 가장 먼저 가계 경제를 파탄내요. 집값이 아무리 떨어져도 은행에 갚아야 할 빚은 1원도 안 줄어요. 오히려 고금리 상황이 길어지면서 이자 부담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요. 부동산에만 쏠린 자산 구조를 당장 다변화하지 않으면 위기를 피하기 어려워요. 집은 가족이 거주하는 따뜻한 공간이지 투기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돼요. 시장의 거품이 빠지는 과정은 매우 고통스럽지만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됐어요. 주변을 둘러보면 무리하게 갭 투자를 감행했던 사람들이 파산하는 소식이 들려와요. 이건 개인의 비극을 넘어 우리 금융 시스템 전체를 흔드는 위협이에요. 은행들이 대출 회수에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하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게 분명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자산의 거품을 걷어내고 실질적인 내실을 다져야 해요. 부동산에 꽁꽁 묶인 자금은 유동성이 낮아서 위기 시에 발목을 잡게 돼요. 당장 급한 현금이 필요한데 집이 팔리지 않으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어요. 자산의 효율적인 배분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에요. 빚으로 지탱하는 모래성은 거센 파도 한 번에 허무하게 사라질 수 있어요. 개인의 부채 문제는 결국 국가의 곳간을 비게 만들고 우리 미래를 위협하는 불씨가 돼요. 나라 빚이 1250조 원을 넘어섰다는 소식은 이제 더 이상 놀랍지도 않은 일상이 됐어요. 이건 나라가 발행하는 차용증인 국채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성실하게 납부해온 국민연금을 나중에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요. 이제는 젊은 사람 한 명이 노인 서너 명을 부양해야 하는 가혹한 시대가 현실로 다가왔어요. 최 씨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58세 직장인으로 내년에 정년퇴직을 앞두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어요. 최 씨는 30년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고 꼬박꼬박 연금을 냈어요. 하지만 최근 들려오는 소식은 최 씨를 절망하게 만들고 있어요. 연금 고갈 시점이 당초 예상보다 앞당겨져서 2054년이면 바닥을 드러낼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에요. 현재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는 시속 200km로 달리는 폭주 기관차 같아요. 정부는 부족한 재원을 메우기 위해 세금을 더 거두려 할 게 분명해요. 여러분이 받게 될 연금액은 줄어들거나 수령 시기가 늦춰질 거예요. 이건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이건 단순히 정치적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산술적인 계산의 결과일 뿐이에요. 나라가 부유하고 튼튼해야 국민의 삶도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국가는 바닥을 드러내며 비어가고 있어요. 위기의 징후는 이미 우리 삶 구석구석에서 아주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정부가 복지 혜택을 줄이고 세금 인상을 논의하기 시작했다면 위기가 코앞에 왔다는 증거예요. 우리는 국가라는 거대한 배가
서서히 가라앉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해봐야 해요. 청년들은 높은 세금과 연금 부담에 지쳐 나라를 떠나거나 출산을 포기하고 있어요. 이런 악순환은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고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켜요. 우리는 이제 국가가 모든 걸 해결해 줄 거라는 환상에서 깨어나야 해요. 각자가 스스로의 노후를 지키기 위한 현실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때예요. 국민연금 하나에만 의지해서는 안락한 노후를 보장받기 어려운 세상이 됐어요. 국가 재정과 연금 시스템의 위기는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들고 있어요. 우리를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변화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인구와 돈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는 거대한 물결이 밀려오고 있어요. 바로 인공지능 같은 첨단 기술이 인간의 일자리를 소리 없이 대체하고 있어요. 이 거대한 기술의 변화는 우리에게 새로운 생존의 문제를 던지고 있어요. 기술의 진보는 우리 삶을 편리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누군가의 생계를 위협하기도 해요. 과거에 기계가 육체 노동을 대신했다면 이제는 인공지능이 정신 노동까지 넘보고 있어요. 이러한 변화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일자리의 개념을 완전히 뒤흔들고 있어요. 변화의 파도는 생각보다 거세고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우리가 안전하다고 믿었던 직장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도 있는 세상이에요. 이제 우리는 기술의 공습에 맞서 어떻게 살아남을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해요.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속도는 우리 상상을 초월하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는 예언했어요. 미래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씨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40대 후반으로 은행에서 20년간 근무했어요. 최근 희망퇴직 권고를 받았는데 그가 하던 업무는 이제 스마트폰 앱과 인공지능이 대신하고 있어요. 지점들이 문을 닫으면서 그가 설 자리는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어요. 단순히 육체 노동뿐만 아니라 전문직까지 위험해지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더욱 두렵게 해요. 일자리가 사라지면 소득이 줄고, 소득이 줄면 소비가 멈추고, 소비가 멈추면 기업이 망해서 경제는 멈춰버리는 거대한 파국이 시작돼요. 이 거대한 톱니바퀴가 거꾸로 돌기 시작했다는 걸 우리는 인정해야 해요. 여러분 손자, 손녀가 준비하는 직업이 10년 뒤에도 존재할지 고민해 보셨어요? 3년 뒤 한국은 우리가 알던 모습과 전혀 다를 게 분명해요. AI는 쉬지 않고 학습하며 인간의 능력을 빠르게 앞지르고 있어요. 법률 자문이나 의료 진단 같은 고도의 지적 노동도 이제는 기계의 몫이 되어가고 있어요. 단순 반복 업무부터 복잡한 분석 업무까지 기계가 차지하는 비중은 날로 늘어나요. 이런 변화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우리는 새로운 길을 찾아야만 해요. 기술 격차는 곧 생존의 격차이며 부의 격차로 이어지게 돼요. 변화를 거부하고 과거의 방식에 머물러 있는 건 도태를 자초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기계가 할 수 없는 인간만의 고유한 영역을 찾아내야 해요. 창의성과 공감, 그리고 복잡한 문제 해결 능력이 그 대안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사회는 거대한 전환점의 한복판에 서 있어요. 과거의 성공 방정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세상이 됐어요. 일자리의 소멸은 개인의 비극을 넘어 사회 구조 전체를 뒤흔드는 충격이 될 거예요. 기술의 진보가 가져올 풍요, 뒤에 숨겨진 그늘을 냉정하게 바라봐야 해요.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은 사라진 지 오래이며 끊임없이 배워야 살아남아요. 기술에 지배당할 건가요? 아니면 기술을 활용할 건가요? 우리의 선택에 달렸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일자리가 조용히 사라지고 있어요. 이런 변화의 파도를 외면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아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파도에 올라타 새로운 기회를 포착해야 해요.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변화에 적응하는 힘이에요. 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교육 시스템도 혁신이 필요해요.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건 국가 세수 감소와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예요. 사람이 벌어들이는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현재의 체계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기술이 인간을 소외시키는 게 아니라 인간을 돕는 도구가 되도록 해야 해요. 위기 속에서도 살아남는 방법은 분명히 존재하며 우리는 그걸 찾아야 해요. 이제 우리는 막연한 공포를 버리고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때예요. 내일의 나는 오늘의 내가 무엇을 준비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거예요. 기술의 공습으로부터 내 삶과 가족을 지키기 위한 행동을 지금 시작해야 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친 파도를 어떻게 넘어서야 할까요?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지금 당장 실행해야 할 3가지 생존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현금 비중을 확보하고 자산을 영리하게 분산하는 일이에요. 위기의 순간에 가장 힘이 되는 건 결국 바로 쓸 수 있는 현금이에요. 특히 달러나 금 같은 안전자산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때예요. 1997년 외환위기 때를 돌아보면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그때 달러를 가졌던 사람들은 위기 속에서 오히려 부를 늘렸어요. 전체 자산의 30% 이상은 반드시 현금으로 보유하세요. 빚을 내서 무리하게 투자하는 건 지금 상황에선 자살행위나 다름없어요. 변동금리 대출이 있다면 지금 당장 은행에 가서 상담을 받으세요. 고정금리로 바꾸거나 빚의 규모를 줄이는 게 급선무예요. 금리가 오르는 시기에는 빚이 가장 무서운 적이 돼요. 내 지갑을 지키는 첫 번째 방어선은 바로 유동성 확보에 있어요. 자산이 부동산에만 묶여 있으면 위기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현금은 위기가 왔을 때 나를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방패가 돼요. 지금은 공격적인 투자보다 수성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에요. 달러는 세계 경제가 흔들릴 때마다 가치가 오르는 특성이 있어요. 원화 가치가 떨어질 것에 대비해 자산의 일부를 달러로 바꿔두세요. 금 역시 인플레이션과 경제 불안을 이겨내는 전통적인 안전자산이에요. 자산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 지혜가 어느 때보다 절실해요.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준비된 자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현금을 쥐고 있으면 자산 가격이 폭락했을 때 싸게 살 수 있어요. 남들이 공포에 질렵할 때 살 수 있는 여유는 현금에서 나와요. 지금 당장 불필요한 자산을 정리해서 현금을 만드시길 권해요. 예금자 보호가 되는 범위 내에서 여러 은행에 돈을 나눠두는 것도 좋아요. 금융기관의 건전성도 꼼꼼히 따져보고 거래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일은 누구도 대신해주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부터 자산 포트폴리오를 냉정하게 재검토하세요. 현금 비중을 높이는 건 결코 소극적인 전략이 아니에요. 오히려 다가올 폭풍우를 견디고 다음 기회를 잡기 위한 전략이에요. 빚을 줄이는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그만큼 미래는 안전해질 거예요. 무리한 욕심을 버리고 기본으로 돌아가는 게 생존의 열쇠예요. 주변 분위기에 휩쓸려 무작정 투자를 따라가는 건 위험해요. 나만의 기준을 세우고 현금의 흐름을 철저히 관리해야 해요.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현금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더욱 빛나요. 우리는 그 가치를 미리 알아보고 준비하는 현명함을 가져야 해요. 자산을 지키는 기술은 버는 기술만큼이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에요. 지금 당장 통장 잔고를 확인하고 현금화할 수 있는 걸 찾으세요. 작은 준비가 미래의 큰 불행을 막아주는 버팀목이 될 거예요. 현금 비중 확보는 생존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단계예요. 물질적인 준비만큼이나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바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는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자산만 지킨다고 미래가 보장되는 건 아니에요. 변화하는 세상에 맞춰 나만의 무기를 갈고 닦는 노력이 필요해요. 두 번째 생존 전략은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끊임없는 투자이며 생존 기술을 익히는 거예요. 자산 가치가 떨어지는 시기에 가장 확실한 투자처는 다름 아닌 나 자신이에요.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고 기계가 대체하기 어려운 기술 하나는 반드시 있어야 해요. 또한 경제 흐름을 읽는 공부를 멈추지 마세요. 아는 게 곧 힘이며 내 돈을 지키는 가장 튼튼한 방패가 돼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것도 훌륭한 공부의 시작이에요.